어마마마, 가지 마세요. 소자를 두고 가지 마세요. 7살 세자가 대전뜰에 엎어져 어미의 치맛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왕비는 폐서인이 되어 깊은 산사로 쫓겨났습니다. 어린 세자는 홀로 궁에 남아 밤마다 북쪽 산을 향해 앉았습니다. 그런데 산사로 떠나는 그 어미의 품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물건 하나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랜 옛날 조선 어느 임금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겨울 대궐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한방눈이 기와지붕을 하얗게 덮었지요. 그런데 그 고요한 눈밭 위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을 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나이 겨우 7이었습니다. 아이는 맨발로 눈 위를 달려 나왔습니다. 버선도 신지 못한 발이 새하얀 눈 속에 푹푹 빠졌지요. 어마마마, 아이가 부른 사람은 대전 앞뜰을 지나 국문 쪽으로 걸어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국모 중전마마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분은 죄인의 몸이 되어 대궐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계석거라. 세자 저하께서는 안으로 드시옵소서. 늙은 상궁이 아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7살 아이의 힘이 어른의 팔을 뿌리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지요. 그래도 아이는 상궁의 소매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비켜라. 어마마마께 가야 한다. 어마마마. 여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그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하지만 여인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이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는 발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세자는 끝내 상궁의 손을 뿌리치고 어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미의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지요. 어마마마, 어디로 가시옵니까? 소자도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제야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지요.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흐르지 못했다는 편이 옳겠지요. 지난 사흘 동안 이미 흘릴 눈물을 다 흘려버렸으니까요. 저하, 여인이 아이의 볼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 어미의 말을 잘 들으셔야 하옵니다. 오늘부터 저하께서는 이 어미를 잊으셔야 하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소자가 어찌 어마마마를 아니옵니다. 여인이 아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지요. 저하께서 이 어미를 그리워하시면 저하께서 위태로워지시옵니다. 그러니 남들 앞에서는 결코 이 어미를 찾지 마시옵소서. 울지도 마시고 그립다 말씀하지도 마시옵소서. 아시겠사옵니까? 7살 아이가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알아들었을 리 없습니다. 다만 아이는 어미의 눈빛에서 무언가 서늘한 것을 느꼈지요. 그래서 아이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한 옷가락지였지요. 그런데 그 가락지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반쪽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계시옵소서. 나머지 반쪽은 이 어미가 가지고 가옵니다. 언젠가 이 두 쪽이 다시 하나로 맞물리는 날이 오면 그날이 바로 저하와 이 어미가 다시 만나는 날이옵니다. 아이는 반쪽 가락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언제이옵니까? 그날이 언제 오옵니까? 이 어미도 알지 못하옵니다. 허나 반드시 옵니다. 저하께서 이 반쪽을 잃지만 않으신다면 말이옵니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국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흰 소복 자락이 눈밭 위에 긴 자국을 남겼습니다.
세자는 그 뒷모습이 국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눈밭에 서 있었습니다. 어미의 당부대로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요. 다만 두 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려 눈밭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중전마마라 불리던 분이 하루아침에 폐서인이 되어 이름조차 지워진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저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나라의 국모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쫓겨났을까요?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일이 벌어진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대궐 후원의 별당 중전마마의 처소들에서 흉측한 물건 하나가 발견되었지요. 지프로 엮은 사람 모양의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에는 임금의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고 가슴팍에는 바늘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것은 저주였습니다. 임금을 해치려는 저주 말이지요. 중전이 감히 주상 전하를 저주하였다니 이것이 어찌 될 말인가. 대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인형이 다른 곳도 아닌 중전의 처소들에서 나왔으니 의심의 눈길은 곧장 중전에게 쏠렸지요. 중전마마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전하, 소첩은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소첩이 어찌 지아비이신 전하를 해치려 하겠사옵니까? 이는 필시 누군가 소첩을 모함하려는 흉계이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중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편이 옳겠지요. 그 무렵 임금의 마음은 이미 다른 여인에게 기울어 있었으니까요. 그 여인은 옥소용이라 불리는 후궁이었습니다. 이름은 옥이라 하였지요. 얼굴이 화사하고 웃는 눈매가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여인의 처소에서 밤을 지내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옥소용은 겉으로는 더없이 부드럽고 상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는 눈매 뒤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서늘한 것이 숨어 있었지요. 저주 인형이 발견되던 날, 옥소용은 임금의 곁에서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첩은 그저 전하의 옥체가 상하실까 두려울 따름이옵니다. 어찌 국모 되시는 분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 소첩은 그저 무섭고 떨릴 뿐이옵니다. 부드러운 말이었지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중전을 향한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더욱 기울었습니다. 결국 임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전을 패하여 서인으로 삼고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깊은 산의 작은 절로 내치라는 명이었지요. 과인은 더는 저 여인을 국모로 둘 수 없다. 폐서인하여 산사로 내치라. 다시는 도성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명이 떨어지자 중전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앞서 본 그 눈 내리던 아침에 대궐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주 인형을 중전의 처소들에 몰래 묻은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바로 옥소용의 몸종이었습니다. 옥소용이 시킨 대로 한밤중에 몰래 그 흉측한 인형을 별당 뜰 흙 속에 파묻어 둔 것이었습니다. 그 몸종 말고는 진실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금도 조정의 신하들도 세자를 지키는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지요. 오직 옥소용과 그 몸종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야기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매듭이 됩니다. 진실은 분명히 있었으나 그것을 세상에 밝힐 길이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지요. 어린 세자는 어미가 떠난 뒤로 대궐의 동궁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나이 지긋한 내관 하나뿐이었지요. 그 내관의 이름은 경보라 하였습니다. 경보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늙은 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남모르는 사연이 있었지요. 훗날 밝혀질 이야기입니다만 경보는 실은
오래전 중전의 친정에서 대궐 안에 은밀히 심어둔 사람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중전과 세자에게 위태로운 일이 생기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세자를 지키라는 소임을 받은 사람이었지요. 세자가 어미를 떠나보낸 그 밤, 경보는 홀로 우는 아이의 곁을 말없이 지켰습니다. 저하, 이제 그만 침소에 드시옵소서. 밤바람이 차옵니다. 경내관, 아이가 젖은 눈으로 늙은 내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마마마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 나는 안. 어마마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경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늙은 내관의 눈시울도 붉어졌지요. 소인도 아옵니다. 저하, 소인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도 어마마마를 도와드리지 않는 것이냐. 어찌하여. 경보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두 손을 감싸 쥐었지요. 그 손 안에는 반쪽 옷가락지가 쥐어 있었습니다. 저하, 소인이 한 가지만 여쭙겠사옵니다. 저하께서는 언젠가 어른이 되고 싶으시옵니까?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이 되어 어마마마를 모시러 가고 싶다. 그러시다면 저하, 오늘부터 소인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 두시옵소서. 늙은 내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실이란 것은 땅에 묻어도 썩지 않사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언젠가는 흙을 뚫고 싹으로 돋아나는 법이옵니다. 허나 그 싹이 돋을 때까지는 씨앗을 함부로 들추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들추는 순간 씨앗은 말라 죽고 마니까요. 7살 아이가 그 말을 온전히 알아들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지요. 훗날 그 뜻을 뼈에 사무치게 깨닫게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옵니까? 경내관, 오늘부터 저하께서는 어마마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아무에게도 보이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남들 앞에서는 어마마마를 잊으신 척 하셔야 하옵니다. 어마마마를 미워하는 척까지 하셔야 할지도 모르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찌 어마마마를 미워하는 척을 하란 말이냐. 나는 못한다. 그럴 수는 없다. 저하, 경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하지 않으시면 저하께서도 어마마마의 뒤를 따라 이 대궐에서 쫓겨나시게 되옵니다. 아니,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사옵니다. 저하께서 살아남으셔야 훗날 어마마마를 구하실 수 있사옵니다. 지금 우시면, 지금 그리워하시면 그날은 영영 오지 않사옵니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7살 세자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워도 그립다 말하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아이가 살아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이날 밤 늙은 내관이 아이에게 건넨 그 말은 앞으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이의 가슴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세월의 끝에서 아이는 그 말의 참뜻을 온몸으로 증명하게 되지요. 그날 이후로 어린 세자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어미를 부르며 울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어미의 이야기가 나와도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라 벌써 어미를 잊었나 보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 늙은 내관 하나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세자는 홀로 동궁 마루에 나와 북쪽 산을 향해 앉았습니다. 어미가 있는 그 산을 향해서 말이지요.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손안의 반쪽 가락지를 만지작거렸지요. 그것만이 아이가 어미를 그리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중전이 폐서인되어 쫓겨난 뒤 대궐의 안주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옥소용이었습니다. 옥소용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세자보다 1살 아래인 6살이었지요. 옥소용의 야심은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을 다음 임금으로 만드는 것이었지요. 그러자면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패비의 아들인 세자였습니다. 세자가 동궁에 멀쩡히 살아있는 한 다음 보위는 세자의 것이었습니다. 옥소용의 아들은 그저 후궁소생의 왕자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러니 옥소용이 자기 아들을 임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든 세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옥소용은 조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무서운 점이었지요. 이미 국모 하나를 저주 인형 하나로 감쪽같이 몰아낸 여인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자를 올가맬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밤 옥소용은 자기 처소에서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너는 이 어미가 반드시 저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이다. 이 나라의 임금이 되게 해줄 것이야. 6살 아이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배시시 웃었지요. 어마마마, 임금이 무엇이옵니까? 온 세상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니라. 그 자리에 앉으면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 어미가 겪은 서름을 너는 결코 겪지 않게 될 것이야. 옥소용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토록 높은 자리에 매달리는지 거기에는 남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옥소용은 본디 그리 대단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지요. 어릴 적부터 남의 눈치를 보며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그 서름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서 무서운 야심으로 자라난 것이었지요. 허나 아가, 우리 앞에는 걸림돌이 하나 있느니라. 바로 저 동궁의 세자다. 저 아이가 있는 한 이 자리는 내 것이 될 수 없어. 그러니 이 어미가 저 아이를 치울 것이다. 반드시.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소용에게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몸종이었지요. 저주 인형을 별땅들에 묻은 그 몸종 말입니다. 세상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몸종이었던 것입니다. 저것이 언젠가 입을 열면 어찌 되겠는가. 옥소용은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종이 지금은 충직해 보여도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훗날 죄책감에 못 이겨 진실을 털어놓기라도 한다면 옥소용 자신이 파멸할 판이었습니다. 결국 옥소용은 무서운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패비가 쫓겨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그 몸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몸종이 도망쳤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옥소용이 사람을 시켜 몸종의 입을 영영 막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옥소용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주 인형을 묻은 손도 그 손을 식힌 입도 이제 옥소용의 것뿐이었지요.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옥소용이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그 몸종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겨우 4살 먹은 계집아이였지요. 몸종은 자기가 위험에 처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옥소용의 눈빛이 언제부턴가 서늘하게 변한 것을 눈치챘던 것이지요. 그래서 몸종은 사라지기 며칠 전 어린 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며 이렇게 일렀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그리고 내가 크거든 북쪽 깊은 산의 절로 찾아가 그곳의 늙은 스님께 이것을 전해드려라. 이것이 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잊지 마라. 북쪽 산의 절, 늙은 스님이니라. 4살배기 아이가 그 말을 온전히 알아들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미의 그 간절한 눈빛만은 마음에 새겼지요. 그러고는 어미가 준 그 물건을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이 어린 계집아이가 훗날 이야기 전체를 뒤집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옥소용조차 몰랐지요.
몸종의 입만 막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이란 것은 앞서 늙은 내관이 말했듯이 아무리 깊이 묻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한편 동궁의 어린 세자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듯 지냈습니다. 옥소용의 감시가 어린아이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옥소용은 동궁에도 사람을 심어 두었습니다. 세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미를 그리워하는 기색은 없는지 낱낱이 살펴 자기에게 고하게 했지요. 어린 세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알고 있었습니다. 늙은 내관 경보가 진작에 일러주었기 때문이지요. 저하, 이 동궁 안에도 소용마마의 눈과 귀가 있사옵니다. 저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모두 소용마마께 전해지옵니다. 그러니 부디 조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세자는 무서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철없고 어리숙한 아이인 척했지요. 글 공부에도 흥미가 없는 척, 어미의 일 따위는 까맣게 잊은 척 굴었습니다. 어떤 날은 옥소용의 아들과 어울려 천진하게 노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아직 어리시어 그런지 어마마마를 벌써 잊으신 게로군. 철이 없으시니 오히려 다행이지. 어미를 그리워하며 우시기라도 하면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옥소용에게도 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옥소용은 코웃음을 쳤지요. 어린 것이 무얼 알겠느냐. 제 어미가 죄인이 되어 쫓겨난 것도 모르고 저리 철없이 노는 게지. 옥소용은 어린 세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어리석고 철없는 아이라면 자라서도 큰 그릇이 되지 못할 것이라 여겼지요. 이것이 바로 어린 세자가 노린 것이었습니다. 옥소용의 경계를 늦추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세자는 전혀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깊은 밤, 세자는 홀로 서한 앞에 앉아 책을 펼쳤지요. 낮에는 글 공부에 흥미 없는 척했지만 밤이 되면 등잔 하나에 의지해 밤새 글을 읽었습니다. 늙은 내관 경보가 어렵게 구해다 주는 책들이었지요. 저하, 오늘은 그만 주무시옵소서. 옥체가 상하실까 걱정이옵니다. 경내관, 나는 자야 할 때 자고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늙은 내관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진 것인가 싶어서 말입니다. 저하, 어이하여 그리 애쓰시옵니까? 이 어린 나이에 무엇이 그리 급하시오? 경내관, 세자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마마마를 구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힘없는 자가 아무리 옳다 외쳐도 세상은 들어주지 않는다. 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 힘이 생길 때까지 나는 어리석은 아이인 척 살아남을 것이다. 늙은 내관은 아이의 그 말에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7살 아이가 이토록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시릴까 싶어서였지요. 저하, 소인이 곁에 있사옵니다. 저하께서 홀로 지고 계신 그 짐을 소인이 반이라도 나누어 지겠사옵니다. 고맙다, 경내관. 허나 이 짐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져야 할 짐이다. 어마마마의 아들인 내가 말이다. 아이는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등잔불이 아이의 작은 얼굴을 노랗게 비추었지요. 그 얼굴에는 7살 아이답지 않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어린 세자의 글 읽는 소리만이 동궁의 어둠 속에 나직이 이어졌습니다. 어리석은 척 철없는 척 살아가되 그 속에서 남몰래 힘을 기르는 것. 이 말이야말로 어린 세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척 철없는 척 살아가되 그 속에서 남몰래 힘을 기르는 것. 언젠가 그 힘으로
어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 그것이 7살 아이가 세운 10년의 계획이었지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궐은 평온했습니다. 옥소용은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안주인 노릇을 했고 그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임금의 사랑을 받았지요. 세자는 여전히 철없고 어리숙한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겉모습 아래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세 갈래의 시간이 각자 다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궐의 세자였습니다. 낮에는 어리석은 척, 밤에는 홀로 힘을 기르며 자라는 아이였지요. 둘째는 북쪽 산사의 패비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아들 하나만을 그리며 견디는 어미였습니다. 셋째는 산 아래 어느 마을에서 자라는 이름 모를 계집아이였습니다. 죽은 어미가 남긴 물건 하나를 품에 안고 언젠가 북쪽 산의 절을 찾아가야 한다는 막연한 부탁만을 기억한 채 자라는 아이였지요. 이 세 갈래의 시간이 언젠가 하나로 만나는 날, 오랜 세월 땅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직 긴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과 끊어진 채 북쪽 산사에서 홀로 견디던 그 어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패비가 된 그 여인은 아들과 헤어진 그 겨울 이후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북쪽 깊은 산의 그 절은 세상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길도 험하고 인적도 드문 곳이었지요. 절이라고는 하나 낡은 법당 하나와 요사체 몇 칸이 전부인 작은 암자였습니다. 그곳에 패비가 된 그 여인이 갇혀 지냈습니다. 여인은 이제 중전마마도 왕비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 지워진 죄인이었지요. 절에서는 그저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여인은 낡은 요사체 한 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세상과 끊어진 적막한 나날이었지요. 그런데 이 산사에는 늙은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법인이라는 법명을 가진 노승이었지요. 나이가 60을 넘긴 백발의 노스님이었습니다. 이 스님이 패비에게는 유일한 벗이자 은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패비가 처음 산사에 왔을 때 여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며칠을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지요. 그런 여인에게 법인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님, 원망은 독과 같은 것이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그 남을 상하게 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썩게 하지요. 마님께서 지금 미움에 사무쳐 쓰러지시면 저 대궐에 홀로 남은 어린 아드님은 누가 지켜드립니까? 그 말에 패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린 아들은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어미가 살아있어야 언젠가 아들을 다시 볼 날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소녀가 어리석었사옵니다. 소녀는 살아야 하옵니다. 반드시 살아서 제 아들을 다시 보아야 하옵니다. 그날부터 패비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가슴 깊이 눌러두고 오직 견디는 데에만 마음을 쏟았지요. 아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패비에게는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느질이었지요. 여인은 산사에서 얻은 무명천으로 아이의 옷을 지었습니다. 저고리도 짓고 바지도 짓고 버선도 지었지요. 그런데 그 옷들은 한 번도 아이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패비는 죄인의 몸이라 세상과 서신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여인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이의 옷을 지었습니다. 봄이 오면 봄옷을 짓고 겨울이 오면 겨울옷을 지었지요. 아이가 자랄 것을 헤아려 해마다 조금씩 큰 옷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은 옷들이 요사체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스님, 소녀의 아이가 올해로 8비옵니다. 이 옷이 그 아이에게 맞을는지요? 패비가 새로 지은 저고리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법인 스님은 그 옷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직이 답했지요. 맞을 것이옵니다. 마님, 아드님께서 이 옷을 입으실 날이 반드시 오옵니다. 허나 스님, 이 옷을 어찌 그 아이에게 전한단 말이옵니까? 소녀는 이 산을 한 걸음도 내려갈 수 없는 몸이온데 법인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인이 지은 옷을 조심스레 개켜 한 구석에 놓아둘 뿐이었지요. 하지만 이 노스님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훗날 밝혀질 이야기입니다만 법인 스님은 그저 우연히 이 산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승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깊은 사연이 있었지요. 세월은 산사에도 흘렀습니다. 패비가 지은 옷은 한 벌 두 벌 쌓여 어느새 큰 괴짝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괴짝 속의 옷은 해가 갈수록 커졌지요. 7살 아이의 옷에서 10살 아이의 옷으로 다시 13살 소년의 옷으로 말입니다. 그 괴짝은 마치 패비가 흘려보낸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그릇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패비는 요사채 문을 열고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있는 대궐이 있는 쪽이었지요. 어린 세자가 북쪽 산을 바라보며 어미를 그리워하던 바로 그 시각에 패비 또한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아들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두 모자는 서로 보지 못하는 채로 매일 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향해 마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하, 부디 무탈하시옵소서. 이 어미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저하를 다시 뵐 것이옵니다. 패비의 그 나직한 기도는 밤바람에 실려 남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대궐은 너무나 멀었지요. 그 기도가 아들에게 닿았을 리 없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매일 밤 빌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미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산 아래에도 남모르게 자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죽은 몸종의 어린 딸이었지요. 아이는 산 아랫마을의 어느 마음씨 좋은 농부의 집에 얹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이름은 성만이라 하였지요. 성만은 길에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던 그 어린 계집아이를 거두어 제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품속에서 무언가를 늘 소중히 지니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리 애지중지하느냐? 성만이 물으면 아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주신 것이어요. 제가 크거든 북쪽 산의 절로 가서 늙은 스님께 전해드리라 하셨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성만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죽은 어미가 남긴 유품이려니 했지요. 북쪽 산의 절이라면 바로 이 산 위에 있는 그 암자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성만은 굳이 아이를 그 험한 산길로 올려보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했고요. 그리하여 그 물건은 아이의 품속에서 여러 해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진실을 담고 있는지 아이도 성만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그렇게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자의 나이 어느덧 17이 되었습니다. 어리숙한 척 철없는 척하던 아이는 이제 늠름한 소년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자를 그저 그런 평범한 소년으로 여겼습니다. 세자가 10년 동안 얼마나 무섭게 자기를 갈고 닦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세자의 학문은 이미 조정의 어떤 대신보다도 깊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쌓아온 공부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세자는 그 실력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낮에는 어리숙한 소년인 척 옥소용의 경계를 늦추게 하며 지냈습니다. 옥소용은 이제 세자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무능하고 어리석은 세자라면 언젠가 신하들이 알아서 폐위를 청할 것이라 여겼지요. 자기 아들은 나날이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고 있었으니 시간은 자기 편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잠잠하던 물길이 마침내 크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발단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임금이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임금의 병세는 날로 깊어졌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지요. 대궐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임금이 병석에 눕자 조정의 신하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에 하나 임금이 승하하면 다음 보위는 누가 있느냐 하는 문제였지요. 명분으로 보면 당연히 세자였습니다. 하지만 옥소용과 그 편의 선 신하들은 다른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그 자질이 부족하시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의 뜻이 없으셨고 이렇다 할 총명함을 보이신 적이 없사옵니다. 어찌 저런 분께 이 나라의 앞날을 맡긴단 말입니까? 옥소용 편의 신하가 병석의 임금 앞에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그러고는 은근히 옥소용의 아들을 추어 올렸지요. 반면 소용마마 소생의 왕자님께서는 그 총명함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사옵니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신다면 부디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옥소용이 10년을 기다려 온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이 병들어 판단이 흐려진 이때를 노려 세자를 끌어내리고 자기 아들을 세자로 세우려는 것이었지요. 병석의 임금은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세자를 무능한 아이로 여겨왔으니 그 말에 마음이 기운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동궁에도 전해졌습니다. 늙은 내관 경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세자에게 달려왔지요. 저하, 큰일이 옵니다. 옥소용 편의 신하들이 저하를 패하고 왕자님을 세자로 세우려 하옵니다. 전하의 마음도 그리로 기우신 듯하옵니다. 세자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자는 조용히 손안의 반쪽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은 그 가락지였지요. 경내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이대로 폐위되시면 어마마마를 구하는 일은 영영 물거품이 되옵니다. 세자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10년을 어리석은 척 감춰온 그 눈빛이 마침내 제 빛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지요. 아니다, 경내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10년을 기다려온 것이 바로 이런 때가 아니겠느냐.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리석은 아이인 척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그러고는 세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깨를 곧게 펴고 10년 동안 감춰온 그 당당한 기품을 처음으로 드러냈지요. 경내관, 나는 어마마마가 계신 그 산사로 갈 것이다. 그곳에 무언가 있을 것 같다. 어마마마께서 떠나실 때 품에 지니셨던 그 물건 말이다. 10년 동안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줄곧 생각해왔다. 이제 그것을 찾으러 가야 할 때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이야기가 마침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7살의 어미와 헤어진 아이가 17이 되어 마침내 어미를 찾아 나선 것이지요. 세자가 산사로 가겠다고 하자 늙은 내관 경보는 펄쩍 뛰었습니다. 저하, 아니 되옵니다. 지금 저하께서 대궐을 비우시면 옥소용이 그 틈을 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옵니다. 게다가 패비마마를 만나러 가신 것이 알려지면 그것이야말로 저하를 패하는 빌미가 되옵니다. 경보의 말은 옳았습니다. 세자가 패비를 그리워하고 찾는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옥소용 편의 신하들은 이렇게 몰아붙일 것이 뻔했지요. 보십시오. 패비 소생인 세자가 죄인이 된 제 어미를 잊지 못하고 몰래 만나려 하옵니다. 이는 필시 제 어미의 원한을 갚으려는 딴 마음을 품은 것이옵니다. 이런 자에게 어찌 보위를 맡기겠사옵니까? 이것이 바로 세자를 10년 동안
올가맨 무서운 덫이었습니다. 어미를 그리워하는 것조차 죄가 되는 처지 말이지요. 세자가 어미 편을 드는 순간 그것은 곧 세자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자는 10년 동안 어미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마음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지요. 세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지요. 경내관, 내 말이 옳다. 허나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폐위되고 어마마마를 구할 마지막 기회마저 잃는다. 폐위된 세자가 무슨 힘으로 어마마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느냐. 지금이 아니면 영영때가 없다. 허나 저아, 내가 어마마마를 찾아가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된다. 사냥을 핑계 삼겠다. 세자가 사냥을 나갔다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사냥터가 마침 그 북쪽 산자락에 있지 않으냐. 세자의 계책은 치밀했습니다. 10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지혜가 이런 데서 빛을 발한 것이지요. 경보는 결국 세자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저하. 소인이 목숨을 걸고 저하를 모시겠사옵니다. 허나 부디 조심하시옵소서. 이튿날 세자는 사냥을 나간다는 핑계로 대궐을 나섰습니다. 몇 안 되는 믿을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서 말이지요. 그러고는 사냥터를 벗어나 험한 산길을 타고 북쪽 깊은 산에 그 암자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세자는 말에서 내려 걷고 또 걸었지요. 10년 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그 길을 마침내 제 발로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세자의 가슴은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갑니다. 10년 만에 소자가 어마마마를 뵈러 갑니다. 마침내 세자는 산 위에 그 암자에 이르렀습니다. 낡은 법당 하나와 요사체 몇 칸이 전부인 작은 절이었지요. 세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절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빨래를 널던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지요. 세월의 흔적이 어린 얼굴이었지만 그 기품만은 여전했습니다. 바로 폐비였습니다. 세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어미의 얼굴이었지요. 7살에 헤어진 그 어미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자의 눈에서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마마마, 세자는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달려가 어미의 품에 안기고 싶었지요. 10년 동안 참아온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자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옥소용의 눈과 귀일지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만에 하나 세자가 폐비를 어미라 부르며 끌어안는 모습이 옥소용에게 전해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그동안 10년을 참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자는 눈앞에 어미를 어미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폐비 또한 마당에 들어선 그 늠름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소년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10년 동안 밤마다 그리던 제 아들의 얼굴이었으니까요. 7살 아이의 모습이 저 소년의 얼굴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하가 아니시옵니까? 폐비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싶었지요. 하지만 폐비 역시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세자가 왜 자기를 모른 척하는지 어미는 그 마음을 단번에 헤아렸으니까요. 여기서 모자의 정을 드러내면 아들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어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0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는 서로를 알아보고도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해 끓는 재회가 또 있을까요? 눈앞에 어미를 두고도 어미라 부르지 못하고 눈앞에 아들을 두고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자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절에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사냥을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었소이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쓴 말이었지요. 패비도 그 뜻을 알아채고 담담한 척 답했습니다. 누추한 곳이오나 하룻밤 쉬어 가시지요. 방을 내어 드리겠사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더없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한 말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지요. 그때 법당에서 늙은 스님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법인 스님이었지요. 노 스님은 마당에 선 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알아챈 듯 눈빛이 깊어졌지요. 법인 스님은 세자를 요사체의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은 공교롭게도 패비가 지은 옷들이 쌓인 괴짝이 있는 방이었지요. 세자가 방에 들어서자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저 괴짝을 한번 열어보시겠소.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손님이라면 알아보실 듯하오이다. 세자는 영문을 몰라 하며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옷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옷들은 하나같이 정성스레 지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은 크기가 조금씩 달랐지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마치 아이가 자라는 것을 헤아려 지은 것처럼 말입니다. 세자는 그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맨 위에 놓인 옷은 꼭 지금 자기 몸에 맞을 만한 크기였으니까요. 이 옷들은 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 지은 것이오이까? 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인 스님은 조용히 답했지요. 저 방의 마님께서 지으신 것이오이다. 10년 동안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벌씩 세상 어디에도 전할 수 없는 옷을 그저 정성으로만 지으셨지요. 아드님이 자라는 것을 헤아려 해마다 조금씩 큰 옷으로 말이오. 세자는 그 옷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미가 자기를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 옷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세자의 두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세자는 그 옷들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옆방에서는 패비 또한 아들이 온 것을 알면서도 건너가지 못한 채 밤새 눈물을 삼켰지요. 두 모자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향해 울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세자는 조용히 벽 가까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벽에 손을 대고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옆방에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였습니다. 어마마마, 소자이옵니다. 소자가 왔사옵니다. 벽 너머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패비도 벽 가까이 다가와 앉은 것이지요. 저하가 맞으시옵니까? 이 어미의 저하가, 예, 어마마마, 소자이옵니다. 어마마마를 이리 뵙고도 어마마마라 부르지 못하는 소자를 용서하시옵소서. 남들 앞에서는 어마마마를 모른 척해야 하는 이 불효한 아들을. 아니옵니다. 저하. 패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하께서 그리하시는 것이 옳사옵니다. 저하께서 무사하셔야 하옵니다. 이 어미는 저하께서 이렇게 살아늠름하게 자라주신 것만으로 족하옵니다. 10년 동안 이 어미는 오직 저하 하나만을 그리며 견뎠사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반드시 어마마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사옵니다. 어마마마께서 아무 죄 없이 이 산중에 갇히신 그 원통함을 소자가 반드시 세상에 밝히겠사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뎌 주시옵소서. 벽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하,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마시옵소서. 이 어미는 이대로도 좋사옵니다. 저하께서 무탈하시기만 하면 이 어미는 아무 여한이 없사옵니다. 부디 저하 자신을 먼저 지키시옵소서. 어마마마, 소자는 이미 결심하였사옵니다. 10년을 어리석은 척 참아온 것이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사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사옵니다. 두 모자는 그렇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을 맞잡지도 얼굴을 마주보지도 못한 채 오직 벽에 댄 손과 나직한 속삭임으로만 10년의 그리움을 나눈 것이지요. 세상에 이보다 더에 끓는 모자의 상봉이 또 있을까요? 이 밤이 바로 세자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어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러기 위해 옥소용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결심 말이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자는 대궐로 돌아가야 했지요. 사냥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니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떠나기 전 법인 스님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스님, 어젯밤 스님께서 소자에게 그 괴짝을 보여주신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닌 듯하옵니다. 스님께서는 소자가 누구인지 이미 아시는 듯하온데 어찌 아셨사옵니까? 법인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저 마님께서 밤마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시던 이름이 있었소이다. 그 이름을 10년을 들었으니 그 이름의 주인이 오면 어찌 몰라보겠소이까. 세자는 노스님의 그 깊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무언가 세월의 깊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담겨 있었지요. 스님, 소자가 한 가지 여쭙겠사옵니다.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 중에 계시옵니까? 스님은 그저 이 산사의 노승만은 아니신 듯하옵니다. 법인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윽고 노스님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이 늙은 중에게도 지난 사연이 있소이다. 허나 그 이야기는 아직 때가 아니오이다. 언젠가 묻힌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때 그때 이 늙은 중의 사연도 함께 밝혀질 것이오. 지금은 다만 이 말씀만 드리겠소이다. 이 늙은 중이 이 산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오. 세자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의 그 말은 세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지요. 훗날 이 노승의 사연이 밝혀질 때 세자는 이 아침의 대화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세자는 어미가 있는 요사체를 향해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어미 앞에 다가가 절을 올릴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만은 큰 절을 올린 것이지요. 그러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가던 세자는 산 아랫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어귀에서 세자는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었지요. 한 처녀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4대쯤 되어 보였지요. 그런데 그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는 순간 품속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작은 헝겊 주머니였지요. 처녀는 화들짝 놀라 그것을 얼른 주워 품에 감췄습니다. 마치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말이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하던지 세자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처녀는 무엇을 저리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 문득 세자는 자기 손안의 반쪽 옷가락지를 떠올렸습니다. 자기도 저 처녀처럼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품에 지니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저 처녀에게도 남모르는 사연이 있으리라. 세자는 그렇게만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이내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에 마음 쓸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세자는 발길을 재촉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자가 무심코 지나친 그 처녀가 바로 죽은 몸종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품에 감춘 헝겊 주머니 속에는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세자도 처녀도 서로가 어떤 인연으로 얽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 일의 인연이란 이토록 얄궂은 것입니다. 진실을 담은 열쇠와 그 진실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우물가에서 스쳐 지나간 것이지요. 하지만 한 번 얽힌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나는 법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날,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세자가 대궐로 돌아오자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병세가 더욱 깊어진 것이지요. 옥소용편의 신하들은 이때다 싶어 세자의 폐위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부디 나라의 앞날을 위해 결단을 내리시옵소서. 세자 저하를 폐하시고 총명하신 왕자님을 세자로 세우시옵소서. 병석의 임금은 나날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이란 흔들리기 쉬운 법이지요. 옥소용은 그런 임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부드러운 말로 임금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전하, 소첩은 그저 전하와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될 뿐이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저리 자질이 부족하시니 훗날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소첩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옵니다. 임금은 옥소용의 그 말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자를 폐위하는 문제를 조정해서 정식으로 논의하기에 이르렀지요. 이 소식을 들은 세자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척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온 진짜 모습을 마침내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이지요. 세자는 늙은 내관 경보를 불렀습니다. 경내관, 이제 때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어리석은 아이인 척하지 않겠다. 조정에서 나의 폐위를 논한다 하니 나 스스로 그 자리에 나아가 내 뜻을 밝히겠다. 저하, 위험하옵니다. 지금 저하께서 나서시면 옥소용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하를 몰아붙일 것이옵니다. 안다. 허나 가만히 앉아 폐위를 당할 수는 없다. 나는 싸울 것이다. 어마마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세자의 눈빛에는 10년 동안 갈고 닦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어리숙한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며칠 후 조정에서 세자의 거취를 논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병석의 임금도 무리해서 그 자리에 나왔지요. 옥소용 편의 신하들이 기다렸다는 듯 세자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의 뜻이 없으셨고 이렇다 할 자질을 보이신 적이 없사옵니다. 이런 분께 어찌 이 나라의 앞날을 맡기겠사옵니까? 그러자 세자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껏 아무도 본 적 없는 당당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대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이 나라의 세자로서 부족함이 없겠소이까? 어디 한번 시험해 보시오. 학문이든 경륜이든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답하겠소.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어리석다 여겼던 세자의 입에서 이토록 당당한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옥소용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자기 계획이 어긋나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지요. 옥소용 편의 한 신하가 코웃음을 치며 나섰습니다. 세자를 망신 주어 그 기세를 꺾어 놓을 심산이었지요. 그렇다면 어디 여쭙겠사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무엇이라 보시옵니까? 세자 저하께서 답해 보시옵소서. 세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백성이요. 백성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나라가 절로 편안하고, 백성이 굶주리고 헐벗으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무너지는 법이요. 그러니 임금된 자는 제 배를 채우기 전에 백성의 배를 먼저 살펴야 하오. 대감은 어찌 생각하시오? 막힘없는 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답에는 깊은 이치가 담겨 있었지요. 물었던 신하가 도리어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옛글의 뜻을 물어 세자를 궁지에 몰려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옛 성현의 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사옵니다.
그 참뜻을 저하께서 풀어보시옵소서. 신하가 어려운 옛글의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조차 그 뜻을 온전히 아는 이가 드문 구절이었지요. 세자를 곤란하게 하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세자는 그 구절을 듣고 오히려 빙그레 웃었습니다. 대감, 그 구절은 겉으로는 임금의 위엄을 말하는 듯하나 그 참뜻은 정반대요. 참으로 위엄 있는 임금은 위엄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억지로 위엄을 세우려는 임금일수록 도리어 그 위엄이 가볍고 스스로를 낮추는 임금일수록 그 위엄이 무거운 법이요. 대감께서는 이 구절을 거꾸로 아신 듯하오. 세자의 풀이에 조정의 노대신들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풀이가 어찌나 명쾌하던지 오히려 물었던 신하가 무안해질 지경이었지요. 세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세자가 먼저 신하들에게 나라의 시급한 문제들을 짚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고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는지, 어느 지방의 관리가 백성을 수탈하는지, 세자는 마치 오래 나라시를 돌본 사람처럼 소상히 알고 있었지요. 내가 비록 동궁에 갇혀 지냈으나 이 나라 백성의 살림살이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소. 세자된 자가 어찌 백성의 고초를 모른 척하겠소. 조정의 대신들은 그만 넋을 잃고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어리석다 여겼던 그 세자가 실은 이토록 깊은 학문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었다니 말이지요. 병석의 임금조차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아들을 얼마나 잘못 보아왔는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이지요. 바로 이 순간부터 10년 동안 어리석은 척 감춰 온 세자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옥소용에게는 예상치 못한 반격의 시작이었지요. 그날 조정에서 세자가 보여준 놀라운 학문과 경륜은 순식간에 온 대궐에 퍼졌습니다. 어리석다 여겼던 세자가 실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지요. 세자 저하께서 그토록 총명하신 분일 줄이야. 10년 동안 우리가 모두 속고 있었던 괴로군. 어쩌면 저하께서는 일부러 어리석은 척하셨는지도 모르지.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고 홀로 남으셨으니 살아남으시려 그리하셨을 게야.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세자에게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병석의 임금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임금은 그날 이후로 세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아들을 얼마나 잘못 대해왔는지 뒤늦은 후회가 밀려온 것이지요. 임금은 어느 날 세자를 병석 곁으로 불렀습니다. 세자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세자가 다가가 병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은 초췌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인이 너를 오래 잘못 보았구나. 내가 이토록 훌륭한 아이인 줄을 과인은 어찌 몰랐단 말이냐. 아바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자는 그저 세자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자의 마음 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어마마마가 아무 죄 없이 쫓겨나셨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모함이었다는 것을 당장이라도 아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꾹 참았지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증거도 없이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도리어 어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세자가 조정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소식은 옥소용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옥소용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무어라, 세자가 조정에서 그토록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그럴 리가 없다. 그 어리석은 아이가 옥소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기가 감쪽같이 속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세자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척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방심하고 있던 10년 동안 세자는 남몰래 무서운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저 아이가 힘을 얻으면
언젠가 제 어미의 일을 파헤칠 것이야. 그러면 나는 끝장이다. 옥소용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자기가 짜온 모든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게다가 만에 하나 세자가 예시를 파헤치기 시작하면 패비를 모함한 것이 자기 소행임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 되면 옥소용 자신이 파멸할 판이었지요. 옥소용은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세자가 더 큰 힘을 얻기 전에 하루빨리 세자를 없애버려야겠다고 말이지요. 저 아이가 조정의 인심을 얻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그 전에 반드시 저 아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해. 옥소용은 은밀히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를 해칠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였지요. 10년 전 국모 하나를 감쪽같이 몰아낸 그 무서운 여인이 이번에는 세자를 향해 그 독한 손길을 뻗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소용이 처음 쓴 수는 독이었습니다. 세자의 수라에 몰래 독을 타려 한 것이지요. 다행히 늙은 내관 경보가 그 낌새를 미리 알아챘습니다. 경보는 세자에게 올리는 모든 음식을 자기가 먼저 맛보았지요. 저하, 앞으로 수라는 소인이 먼저 맛본 뒤에 드시옵소서. 옥소용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옵니다. 과연 며칠 후 경보가 먼저 맛본 국그릇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경보는 그 국을 몰래 개에게 먹여보았지요. 그러자 그 개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독이 든 것이 분명했지요. 저하, 보시옵소서. 옥소용이 기어이 저하의 목숨까지 노리기 시작했사옵니다. 세자는 그 광경을 보고도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지요. 경내관, 옥소용이 이토록 다급하게 나를 없애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저들의 예시를 파헤칠까봐 두려운 게지. 이것은 오히려 저들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세자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옥소용의 조급함에서 도리어 실마리를 읽어냈습니다. 옥소용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자기를 없애려 한다는 것은 10년 전 그 사건에 옥소용이 깊이 얽혀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독으로 세자를 해치는데 실패하자 옥소용은 다른 수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세자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지요. 옥소용은 자기 편의 신하를 시켜 세자가 병석의 임금을 저주했다는 소문을 은밀히 퍼뜨렸습니다. 10년 전 패비를 몰아낸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지요. 세자가 어서 보위에 오르려고 병석의 전하를 저주하고 있다더군. 제 어미가 그리하다 쫓겨났는데 그 아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게로군. 이런 소문이 대궐 안에 은밀히 퍼졌습니다. 옥소용의 노림수는 분명했지요. 세자에게도 저주의 누명을 씌워 패비처럼 몰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세자는 이 소문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똑같은 수법이로구나. 10년 전 어마마마를 몰아낸 그 수법을 이번에는 나에게 쓰려는 것이야. 저주라니, 저들은 어찌 이토록 뻔뻔한 흉계를 되풀이한단 말인가. 세자는 이번 일로 한 가지를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어미를 몰아낸 저주 인형 사건도 바로 이 옥소용의 소행이 틀림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지금 자기에게 쓰는 수법과 어미에게 썼던 수법이 판박이었으니까요. 심증은 더욱 굳어졌지만 여전히 그것을 증명할 물증이 없다는 것이 세자를 답답하게 했습니다. 한편 세자는 세자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어미의 억울함을 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지요. 어마마마가 저주 인형 사건으로 모함을 당했다면 그 인형을 처소에 몰래 묻은 누군가가 반드시 있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경내관, 10년 전 그 저주 인형 사건을 기억하느냐? 어찌 잊겠사옵니까? 저하, 그 일로 어마마마께서 쫓겨나셨는데요. 그 인형을 어마마마의 처소뜰에 누가 묻었느냐? 어마마마께서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이가 그것을 묻은 것이다. 그 자를 찾으면 어마마마의 억울함을 풀 실마리가 될 것이다.
세자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실마리를 찾을 길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지요. 10년이나 지난 일이었고 그 인형을 묻은 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세자는 은밀히 사람을 풀어 10년 전 그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10년 전 그 무렵 옥소용의 처소에서 일하던 몸종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알아냈지만 그 몸종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 몸종이 살아있다면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다. 허나 그 몸종은 10년 전에 사라졌고 지금은 생사조차 알 수 없다니. 세자는 벽에 부딪힌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밝힐 증거도 증인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살아있는 증인은 사라졌고 세월은 이미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대로라면 어미의 억울함은 영영 풀 수 없을 것만 같았지요. 바로 이때가 세자에게는 가장 답답한 순간이었습니다. 옥소용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것, 그것이 세자를 올가맨 또 하나의 벽이었습니다. 진실은 분명히 있다. 어마마마는 아무 죄가 없으시다. 허나 그것을 어찌 증명한단 말인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세자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미를 눈앞에서 뵙고 왔건만 정작 그 억울함을 풀 방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무렵 세상은 세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산 아랫마을의 그 처녀 말이지요. 죽은 몸종의 딸인 그 처녀가 마침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을 실행해 옮기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처녀는 이제 14살이 되었습니다. 어미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그 부탁을 이제는 실행할 나이가 되었다고 여긴 것이지요. 이제 내가 그 절을 찾아가야겠어. 어머니께서 크거든 북쪽 산의 절로 가서 늙은 스님께 이것을 전하라 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다 컸으니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려야지. 처녀는 품속에 그 헝겊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처녀 자신도 알지 못했지요. 그저 어미의 유품이려니 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10년 동안 세상을 짓눌러온 그 무거운 매듭을 풀 열쇠가 담겨 있었습니다. 얘야, 그 험한 산길을 혼자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함께 가주랴. 성만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어요, 아저씨.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할 일이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부탁이니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제 손으로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처녀의 눈에는 나이답지 않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만은 그 모습에 더 말리지 못했지요. 다만 처녀의 손에 주먹밥 몇 개를 쥐어주며 부디 조심히 다녀오라 당부할 뿐이었습니다. 처녀는 그렇게 북쪽 산의 그 절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어미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 어린 처녀의 발걸음이 마침내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세자도 옥소용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며칠을 걸어 처녀는 마침내 북쪽 산의 그 절에 이르렀습니다. 험한 산길에 발이 부르트고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처녀의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어미의 마지막 부탁을 이룬다는 일념 하나로 그 먼 길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처녀는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낭떠러지 곁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기도 했고 밤이면 짐승 우는 소리에 몸을 떨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처녀는 품게 헝겊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이걸 전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죽은 어미를 떠올리며 처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꼬박 걸어 마침내 그 절에 다다른 것이었지요. 처녀는 절 마당에 들어서서 늙은 스님을 찾았습니다. 마침 법당에서
나오던 법인 스님과 마주쳤지요. 스님, 혹시 이 절에 계신 늙은 스님이 맞으시온지요? 법인 스님은 흙투성이가 된 어린 처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소만 어인일로 이 먼 산중까지 왔소이까. 처녀는 품서 그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소중히 지녀온 그 물건이었지요.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서 제가 크거든 북쪽 산의 절로 가서 늙은 스님께 이것을 전해드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법인 스님은 그 헝겊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을 꺼내본 순간 노 스님의 얼굴빛이 확 달라졌지요. 그 주머니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지요. 글을 배우지 못한 몸종이 죽음을 앞두고 힘겹게 눌러 쓴 글이었습니다. 저주 인형을 자기가 옥소용의 명을 받아 폐비의 처소에 묻었다는 고백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옥소용이 자기 몸종에게 상으로 내렸던 것이었지요. 그 놀이개에는 옥소용 처소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몸종이 옥소용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물건이었지요. 법인 스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세상에 이것이었구나. 이 늙은 중이 그토록 기다려온 것이. 법인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물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이지요. 이것이야말로 폐비의 억울함을 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10년 동안 세상 어디에도 없던 그 진실의 열쇠가 마침내 나타난 것이지요. 그런데 법인 스님이 이 물건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본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노스님의 남모르는 사연 때문이었지요. 법인 스님은 처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야, 내 어미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처녀가 어미의 이름을 말하자 법인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그 아이의 딸이었어. 법인 스님에게는 지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노스님은 본디 오래전 대궐을 드나들던 사람이었지요. 젊은 시절 왕실의 불사를 돌보던 승려였습니다. 그 무렵 노스님은 대궐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옥소용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무서운 야심을 품은 사람인지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폐비가 이 산사로 쫓겨왔을 때 법인 스님은 한눈에 그 억울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스님은 이 산사에 남아 폐비의 곁을 지키기로 한 것이었지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몸종이 죽기 전 어린 딸에게 이 물건을 맡기며 북쪽 산의 늙은 스님을 찾으라 한 것도 바로 이 법인 스님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몸종은 대궐에 있을 적 법인 스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죽음을 앞둔 몸종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할 사람으로 이 노스님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폐비가 아무 죄 없이 이 산중에 갇혀 아들의 옷만 지으며 견뎌온 그 세월, 그리고 자기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 믿으며 묵묵히 그 곁을 지켜온 세월 말입니다. 마님께서 10년을 헛되이 견디신 것이 아니었어. 밤마다 남쪽 하늘을 보며 아드님을 그리시던 그 정성이 마침내 하늘을 움직인 게야. 이 어린 것을 여기까지 이끈 것도 다 그 정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늙은 중이 이 산사에 남아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마침내 그 묻힌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어. 법인 스님은 그 증거를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린 처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얘야, 내가 참으로 장한 일을 했구나. 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냈어. 이 물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너는 아직 모를 것이다. 허나 언젠가 알게 될 게야.
내가 한 나라의 국모를 살렸다는 것을 말이다. 처녀는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였습니다. 자기가 전한 물건이 그토록 대단한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바로 그 무렵 대궐에서는 옥소용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저주 누명으로 몰아넣는데 실패하자 옥소용은 더욱 다급해졌지요. 세자가 나날이 조정의 인심을 얻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옥소용은 결국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세자가 아니라 패비를 노리기로 한 것이지요. 세자가 제 어미의 일을 파헤치려 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 뿌리를 잘라버리면 된다. 패비만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세자가 아무리 파헤쳐도 밝힐 것이 없어지는 게야. 옥소용은 은밀히 자객을 보냈습니다. 북쪽 산사에 갇힌 패비를 없애기 위해서였지요. 패비만 죽어 없어지면 저주 인형 사건의 진실도 영영 묻힐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요. 10년을 산사에서 홀로 견뎌온 패비에게 마침내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미의 억울함을 풀 증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정작 그 어미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진 것이지요. 자객은 어둠을 타고 산사로 숨어들었습니다. 패비가 홀로 지내는 요사체로 소리 없이 다가갔지요. 그 순간 패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느 때처럼 아들의 옷을 짚고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며 남쪽 하늘 너머의 아들을 그리고 있었지요. 자객의 그림자가 요사체 문 앞에 어른거렸지요. 패비의 목숨이 그야말로 촌각에 달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벼락같이 자객을 덮쳤습니다. 바로 법인 스님이었지요. 노 스님은 젊은 시절 무예를 익힌 몸이었습니다. 왕실을 지키던 승병 출신이었던 것이지요. 그것 또한 이 노 스님의 남모르는 사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법인 스님은 온 힘을 다해 자객을 막아섰습니다. 마님, 어서 피하시옵소서. 자객이 옵니다. 패비는 그제야 위기를 알아채고 몸을 피했습니다. 법인 스님과 자객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지요. 노 스님은 나이가 많았지만 패비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마침내 자객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지요. 하지만 법인 스님은 그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자객의 칼에 옆구리를 깊이 베인 것이지요. 노 스님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스님, 스님. 패비가 달려와 노 스님을 부축했습니다. 법인 스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았지요. 마님 다행이옵니다. 마님께서 무사하시니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옵니다. 그 증거가 이 늙은 중에 손에 있사옵니다. 법인 스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자기가 지켜온 그 증거의 존재를 패비에게 알렸습니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패비는 급히 노 스님의 상처를 싸매며 어린 처녀에게 일렀습니다. 얘야, 산 아래로 내려가 사람을 구해 오너라. 스님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난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산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성만에게 이 일을 알렸지요. 성만은 급히 이웃들을 불러 모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곧 대궐의 세자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세자가 은밀히 산사에 심어둔 사람을 통해서였지요. 세자는 어미가 자객의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어라, 어마마마께서 자객의 습격을 받으셨다고. 옥소용, 이 여인이 기어이. 세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옥소용이 이제 자기가 아니라 어미를 직접 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패비를 죽여 진실을 영영 묻어버리려는 옥소용의 무서운 계략을 알아챈 것입니다. 경내관,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어마마마께서 위험하시다. 나는 지금 당장 산사로 가야겠다. 저하, 지금 대궐을 비우시면 아니 되옵니다. 옥소용이 그 틈을 노릴 것이옵니다.
어마마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내가 어찌 대궐에 앉아만 있겠느냐. 게다가 그 산사에 무언가 있다. 스님께서 지켜온 증거가 있다 했다. 그것이 어마마마의 억울함을 풀 열쇠일 것이다. 세자는 한밤중에 대궐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사냥을 핑계 삼을 겨를도 없었지요. 오직 어미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세자는 밤을 새워 북쪽 산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10년 전 눈밭에서 어미를 떠나보낸 그 아이가 이제 어미를 구하기 위해 밤길을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는 반쪽 옷가락지가 여전히 품어져 있었지요. 어미와 다시 만나면 하나로 맞물릴 바로 그 반쪽 말입니다. 세자가 밤을 새워 산사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말에서 뛰어내려 절마당으로 달려 들어갔지요. 어마마마, 어마마마. 이번에는 세자도 더 이상 어미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무슨 체면과 계략을 따지겠습니까? 세자는 목이 터져라 어미를 부르며 요사체로 뛰어들었습니다. 패비는 다친 법인 스님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문을 열었지요. 마당에 선 아들과 눈이 마주친 순간 패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하가 어찌 여기에. 세자는 한달음에 달려가 어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10년 동안 참아온 말을 마침내 소리내어 외쳤지요. 어마마마, 소자이옵니다. 소자가 왔사옵니다. 이제는 소자가 어마마마를 지켜드리겠사옵니다. 패비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벽 하나 사이도 없이 마침내 아들을 품에 안은 것이지요. 두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어미가 얼마나 저하를 보고 싶었는지 모르옵니다. 하루도 저하를 잊은 날이 없었사옵니다. 어마마마, 소자도 그러하였사옵니다. 밤마다 북쪽 산을 바라보며 어마마마를 그렸사옵니다. 어마마마를 그리워하는 것조차 죄가 되는 세상이었으나 소자는 단 하루도 어마마마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그때 세자는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서 반쪽 옷가락지를 꺼냈지요. 10년 동안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은 그 반쪽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이것을 기억하시옵니까? 헤어질 때 어마마마께서 소자에게 주신 것이옵니다. 두 쪽이 하나로 맞물리는 날, 그날이 어마마마와 다시 만나는 날이라 하셨지요. 패비도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나머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어미가 간직해온 그 반쪽이었지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반쪽을 맞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두 반쪽이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로 딱 맞물렸습니다. 맞았사옵니다. 어마마마, 두 쪽이 하나가 되었사옵니다. 마침내 그날이 온 것이옵니다. 세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어미가 약속한 그날이 마침내 온 것이었으니까요. 패비도 그 하나가 된 가락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어미가 이 반쪽을 10년 동안 어찌 지녔는지 아시옵니까? 밤마다 이것을 손에 쥐고 저하께서 이것을 잃지만 않으셨기를 빌었사옵니다. 이 두 쪽이 다시 만나는 날이 오리라 그 하나만 믿고 견뎠사옵니다. 어마마마, 소자 또한 그러하였사옵니다. 이 반쪽을 잃으면 어마마마를 영영 뵙지 못할 것만 같아 잠잘 때도 손에 꼭 쥐고 잤사옵니다. 이 반쪽이 소자에게는 어마마마 그 자체였사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 작은 옷가락지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떨어져 지낸 그 긴 세월 동안 두 모자는 각자의 반쪽을 어루만지며 서로를 그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반쪽이 하나로 맞물렸으니 두 모자의 마음도 마침내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처를 입고 누워있던 법인 스님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마침내 오셨군요.
이 늙은 중이 저하를 뵙기를 기다렸사옵니다. 세자가 노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법인 스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증거를 세자에게 건넸지요. 죽은 몸종이 남긴 고백의 글과 옥소용 처소의 표식이 새겨진 놀이개였습니다. 저하 이것이 어마마마의 억울함을 풀 증거이옵니다. 10년 전 저주 인형을 옥소용의 몸종이 옥소용의 명을 받아 어마마마의 처소에 묻었다는 그 고백의 글이옵니다. 이 어린 처녀가 죽은 제 어미의 부탁을 받아 여기까지 지니고 왔사옵니다. 세자는 그 증거를 받아들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1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진실의 열쇠가 마침내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있었기에 스님께서 10년을 이 산사에 남아 계셨던 것이었구나. 세자는 곁에 선 어린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우물가에서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처녀였지요. 세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우물가에서 처녀가 그토록 소중히 감추던 것이 바로 이 증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어마마마를 살렸구나. 이 나라의 국모를 내가 살린 것이야. 내 언젠가 이 은혜를 반드시 갚으마. 처녀는 그저 눈물을 글썽일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그토록 큰일인 줄 이제야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감격의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패비가 갑자기 세자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저하, 아니 되옵니다. 그 증거를 세상에 내놓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세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마마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 증거만 있으면 어마마마의 억울함을 풀 수 있사온데 어찌 내놓지 말라 하시옵니까? 패비의 눈에는 서글픈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하, 지금 옥소용은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후궁이옵니다. 그 편에 선신아들도 조정에 가득하옵니다. 저하께서 이 증거를 내놓으신다 한들 저들이 순순히 물러나겠사옵니까? 오히려 저하를 역심을 품은 자로 몰아 저하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옵니다. 어마마마, 이 어미는 이미 10년을 이리 살았사옵니다. 앞으로도 이대로 살 수 있사옵니다. 허나 저하는 다르옵니다. 저하께서는 이 나라의 앞날을 짊어지실 분이옵니다. 이 어미 하나 때문에 저하께서 위태로워지시는 것을 이 어미는 볼 수 없사옵니다. 패비의 말에는 어미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억울함을 풀기보다 아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이지요. 패비는 차라리 자기가 이대로 산중에서 잊힌 채 살더라도 아들만은 무사히 보위에 오르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세자는 어미의 그 마음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10년을 억울하게 갇혀 지내고도 정작 자기 억울함보다 아들 걱정을 먼저 하는 어미였으니까요. 어마마마, 소자는 그리할 수 없사옵니다. 어마마마의 억울함을 풀지 않고 소자 혼자 보위에 오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사옵니까? 소자는 어마마마의 아들이옵니다. 어미의 원통함을 모른 척하는 아들이 어찌 백성의 어버이가 되겠사옵니까? 세자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자, 이제 결심하였사옵니다. 이 증거를 들고 조정에 나아가 옥소용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사옵니다. 어마마마의 억울함을 온 세상에 알리겠사옵니다. 설령 그로 인해 소자가 위태로워진다 하더라도 소자는 물러서지 않겠사옵니다. 패비는 아들의 그 굳은 결심을 보고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들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지요. 어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하께서 그토록 훌륭하게 자라주셨으니 이 어미는 무엇을 더 바라겠사옵니까? 알겠사옵니다. 저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어미도 저하와 함께 이 진실을 밝히겠사옵니다. 이리하여 모자는 마침내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오랜 세월 땅에 묻혀 있던 진실을 이제 함께 세상에 드러내기로 한 것이지요.
세자는 그 증거를 소중히 품에 갈무리했습니다. 한편 다친 법인 스님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산 아랫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간호한 덕분이었지요. 노 스님은 세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저하, 부디 이 진실을 온 세상에 밝히시옵소서. 진실은 땅에 묻어도 썩지 않고 언젠가는 흙을 뚫고 돋아나는 법이옵니다. 이제 그 싹이 돋아났사옵니다. 부디 그 싹을 크게 키우시옵소서. 세자는 노스님의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10년 전 늙은 내관 경보가 자기에게 해주었던 바로 그 말이었으니까요.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그 말. 그 말이 마침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대궐로 향하는 동안 옥소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객이 패비를 죽이는데 실패하고 세자가 산사로 달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옥소용은 무언가 일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지요. 세자가 산사로 갔다고 그렇다면 저 아이가 무언가를 알아챈 것이 틀림없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내가 끝장이다. 옥소용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병석의 임금에게 매달려 세자를 당장 폐위하라고 몰아붙인 것이지요. 전하, 세자가 죄인이 된 채 어미를 몰래 만나고 다녀옵니다. 이는 필시 역심을 품은 것이옵니다. 어서 세자를 폐하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리시옵소서. 옥소용은 세자가 증거를 들고 오기 전에 먼저 세자를 폐위시켜 입을 막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폐위된 세자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참으로 다급하고도 교활한 수였지요. 병석의 임금은 옥소용의 그 말에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 같지 않았지요. 지난번 조정에서 세자가 보여준 그 놀라운 모습을 본 뒤로 임금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보자. 세자에게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세자가 돌아오면 그 말을 들어본 뒤에 결정하겠다. 임금의 이 한마디가 세자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옥소용의 마지막 수를 임금이 막아준 셈이었으니까요. 세자는 어미와 처녀 그리고 증거를 지킬 사람들을 데리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가 남아 있었지요. 10년 동안 대궐을 소나귀에 쥐고 흔들어 온 옥소용과의 마지막 대결 말입니다. 세자가 대궐에 이르렀을 때 조정에는 마침 큰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병석의 임금도 무리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었지요. 옥소용 편의 신하들은 세자의 폐위를 밀어붙이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자가 조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세자의 뒤에는 뜻밖의 사람이 함께 있었지요. 흰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패비였지요. 10년 전 대궐에서 쫓겨났던 그 패비가 마침내 대궐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여인은 패비가 아닌가. 어찌 죄인이 감히 대궐에. 옥소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패비가 멀쩡히 살아 대궐로 돌아왔으니 그 놀라움이 오죽했겠습니까? 자기가 보낸 자객이 실패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챈 것이지요. 세자가 조정 한가운데로 나아가 임금 앞에 섰습니다. 아바마마, 소자, 오늘 이 자리에서 10년 묵은 억울함을 풀고자 하옵니다. 부디 소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옵소서. 세자는 먼저 옥소용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10년 동안 어미를 몰아내고 대궐을 소나귀에 쥐고 흔들어 온 그 여인을 마침내 정면으로 마주한 것이지요. 소용마마, 10년 전 어마마마의 처소에서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던 그 일을 기억하시옵니까? 그 일로 어마마마께서는 폐서인이 되어 쫓겨나셨지요. 헌데 그 저주 인형을 대체 누가 어마마마의 처소에 묻었겠사옵니까? 옥소용은 억지로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것이야 패비가 스스로 저지른 일이 아니냐. 어찌 나에게 묻는 것이냐. 과연 그러하옵니까? 세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그 증거를 꺼냈지요. 죽은 몸종이 남긴 고백의 글과 옥소용 처소의 표식이 새겨진 놀이개였습니다. 여기 10년 전 그 저주 인형을 어마마마의 처소에 묻은 자의 고백이 있사옵니다. 소용마마의 몸종이 소용마마의 명을 받아 그 흉측한 인형을 묻었다는 고백이옵니다. 이 글 아래에는 그 몸종의 손도장이 찍혀 있고 여기 이 놀이개에는 소용마마 처소의 표식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세자는 그 증거를 조정 대신들 앞에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지요. 옥소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옥소용은 순순히 물러날 여인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거짓이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것이 틀림없다. 죽은 자의 고백이라니 그것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바로 이 순간 세자가 어린 처녀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 처녀가 바로 그 몸종의 딸이옵니다. 제 어미가 죽기 전 이 증거를 딸에게 맡기며 훗날 진실을 밝히라 하였사옵니다. 이 처녀가 10년을 그 유품을 지녀오다 마침내 그것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옵니다. 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아뢰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소녀에게 이것을 주시며 말씀하셨사옵니다. 자기가 소용마마의 명을 받아 무서운 죄를 지었으니 언젠가 이것으로 그 죄를 씻어 달라고요. 소녀의 어머니께서는 그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하시다 돌아가셨사옵니다. 처녀의 그 증언에 조정의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죽은 몸종의 딸이 직접 나서서 증언하니 그 증거를 더는 거짓이라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옥소용에게 더욱 결정적인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옥소용 편에 서 있던 한 신하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서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전하, 소신, 이제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사옵니다. 실은 10년 전 그 저주 인형 사건 때 소신도 소용마마의 흉계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사옵니다. 허나 소용마마의 위세가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사옵니다. 오늘 이 증거를 보니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이렇게 아뢰옵니다. 이 신하마저 등을 돌리자 옥소용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기 편이라 믿었던 사람마저 진실 앞에서 돌아선 것이지요. 그동안 옥소용의 위세에 눌려 침묵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소용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자기의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옥소용은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어찌 이럴 수가. 병석의 임금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에는 분노와 회한이 뒤섞여 있었지요. 옥소용, 그대는 어찌 이토록 악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죄 없는 국모를 모함하여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그 몸종의 입까지 막았으니 그대의 그 고운 얼굴 뒤에 이토록 무서운 마음이 숨어 있을 줄 과인은 꿈에도 몰랐구나. 임금은 무너지는 목소리로 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과인이 그대를 잘못 보았소. 그대의 결백을 믿어주지 못하고 저 여인의 거짓말에 넘어가 그대를 그 산중으로 내쳤으니 지난 10년 동안 그대가 겪었을 그 고초를 생각하면 과인은 얼굴을 들 수가 없구려. 패비는 임금 앞에 담담히 섰습니다. 10년의 원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패비의 얼굴에는 원망보다 오히려 담담한 평온이 서려 있었지요. 전하, 지난 일을 어찌 원망만 하겠사옵니까? 소첩은 그저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 족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세자를 다시 보게 되었으니 소첩은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임금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옥소용의 죄를 낱낱이 밝혀 엄히 벌하고 패비를 다시 중전의 자리로 복위시키라는 명이었지요. 옥소용은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대궐을 호령하던 그 여인이 하루아침에 죄인의 몸이 되어 끌려간 것이지요.
옥소용이 그토록 임금으로 만들려 했던 그 아들 또한 후궁소생의 왕자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구경하던 대궐 사람들은 저마다 통쾌했습니다. 세상에 저 무서운 여인이 마침내 죗값을 치르는구나. 착하고 억울한 분이 저리 복이 되시니 참으로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구나. 이리하여 10년 동안 땅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죄 없이 쫓겨났던 국모는 다시 그 자리를 되찾았고 악독한 후궁은 그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요. 패비, 아니 이제 다시 중전이 된 그 여인은 복이 되던 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자의 손에는 하나로 맞물린 옷가락지가 쥐어 있었지요. 저하, 이 어미가 저하께 진 빚을 어찌 다 갚겠사옵니까? 저하께서 10년을 어리석은 척 견디시며 마침내 이 어미를 구해 주셨사옵니다. 어마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자는 그저 아들 된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어마마마께서 10년을 산중에서 이 어미의 옷을 지으시며 소자를 기다려 주신 것에 비하면 소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두 모자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 전 눈밭에서 헤어졌던 그 모자가 마침내 대궐에서 떳떳하게 서로를 껴안게 된 것이지요. 세자는 자기를 도운 사람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준 늙은 내관 경보에게는 큰 상을 내렸고 산사에서 어미를 지키다 상처를 입은 법인 스님에게도 후한 보답을 하였지요. 그리고 죽은 어미의 부탁을 지켜 진실을 밝힌 그 어린 처녀에게도 세자는 큰 은혜를 갚았습니다. 너의 어미는 비록 한때 죄를 지었으나 죽기 전 그 죄를 뉘우치고 진실을 밝힐 길을 남겼다. 그리고 너는 그 유지를 받들어 한 나라의 국모를 살렸다. 이는 참으로 갸륵한 일이니 내 결코 잊지 않으마. 세자는 처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평생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처녀를 거두어 친자식처럼 길러준 농부 성만에게도 넉넉한 상을 내려 그 은혜에 보답하였지요. 버려질 뻔한 어린아이를 거두어 키운 성만의 그 착한 마음이 결국 한 나라의 국모를 살리는 큰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중전이 된 그 여인도 처녀를 몹시 아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산중에서 억울함을 품은 채 생을 마쳤을 것이다. 너는 내 은인이니라. 앞으로 나를 어미처럼 여기고 의지하거라. 죽은 몸종의 딸은 이렇게 뜻밖에도 궁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미가 지은 죄가 있었으나 그 딸이 어미의 뉘우침을 받들어 진실을 밝힌 덕분에 도리어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병석의 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세자가 그 뒤를 이어 보위에 올랐습니다. 어리석은 척 10년을 견디며 힘을 기른 그 세자가 마침내 이 나라의 임금이 된 것이지요. 새 임금은 백성을 지극히 아끼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그 모진 세월이 도리어 백성의 고초를 헤아리는 어진 마음으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이 된 중전은 아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편안하고 존귀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10년의 고초가 있었기에 그 뒤의 평안이 더욱 값진 것이었지요. 여러분, 진실이란 참으로 신묘한 것입니다. 아무리 깊이 땅에 묻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결코 썩지 않고 언젠가는 흙을 뚫고 싹으로 돋아나는 법이지요. 옥소용은 진실을 영영 묻어버렸다 여겼지만 그 진실은 죽은 몸종의 어린 딸을 통해 10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세상에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미와 자식의 정이란 그 어떤 세월도 그 어떤 벽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년을 떨어져 지내면서도 두 모자는 각자 반쪽 가락지를 어루만지며 서로를 그렸지요. 그 지극한 정이 있었기에 마침내 두 반쪽이 하나로 맞물리는 그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고 지극한 정은 어떤 세월도 갈라놓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